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원이 직접 검증하는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 사회를 맡게 된 공천관리위원회 김선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바쁜 월요일에 이렇게 또 국민의당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에 참여해 주신 당원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또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홍성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 또 특히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가해 주신 여러 당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여러 날 저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공천관리 과정을 같이 함께 지켜봐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 입후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그리고 또 온라인 청문회에 흔쾌하게 동의해 주시고 당원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같이 동의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당원들의 질문과 행사 시작에 앞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이신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 되는 거죠. 네, 당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평일 오전 시간이라 바쁘실 텐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저는 나라 살리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정권교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저라도 몸을 던져서 확실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작년 12월 20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야권이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앞날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는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정말 좋게 바꾸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당원이 직접 검증하는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 참여자들과 질문자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총 9분의 질문자를 선정하였고 약 40여 분의 당원분들이 참석하여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모두 이렇게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총 3가지 주제로 각 3개의 질문을 그래서 총 9개의 질문을 당원들께서 후보자님께 직접 하시게 되고요. 각 주제별 그 질문은 3개의 질문이 끝난 후에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주제별 설명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주재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정치적 비전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 주제에 대해서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위 부위원장 주재우입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고 이번 선거는 정말로 전임 시장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서울시가 지금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정말로 올바른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주제는 예비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당선되신다면은 어떠한 자세로 도덕적 자세로 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서울 시민에게 그런 모범적인 자세로 그 시정에 임할 것인지 그러한 주제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네, 주재우 부위원장님의 배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우리 그럼 홍영호 당원님께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영호 당원님. 네, 당원 홍영후입니다. 전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항상 안정된 삶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포용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에서 보면 한 분야에 특화나 전문화된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모두를 포용하고 리드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했는데 의욕이나 재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재능이나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인재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을 포용하며 나갈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네, 홍영호 당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포용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김건 당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당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김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자들의 성추문 사건들 및 지위를 이용한 비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이런 경악스러운 행위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공직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기강회의와 왜곡된 인식에 대해 후보자님 본인께서는 전임자들과 어떻게 얼마나 다르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선되신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건 당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차별을 해 나가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심혜선 당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심혜선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서울 시민에게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심혜선 당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 분이 정치적 비전과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이 있는 세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한 분씩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영호 당원께서 포용과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욕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 또 독단적인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조직 관리가 제가 가장 오래 했던 일입니다. 우선 안랩이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큰 대기업 수준으로까지 만들면서 조직을 관리했었고,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는 대학 원장으로서 그 대학원을 행정을 제대로 또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정치권에 와서는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지휘를 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점이 그 의욕이나 재능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분야 일을 하다 보니 의욕도 없고 재능 발휘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대로 자기에게 맞는 분야를 못 찾은 사람을 계속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CEO 때 어떤 분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정치권으로 치면 공보 기자단 관리하는 그 역할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별로 그렇게 일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홍보 분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일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이 내부에서 필요한 자료들도 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맡으면서 꽃이 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그 역할을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리더로서 하는 일이 일을 못한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다른 분야들을 계속 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건 예전 CEO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대신에 그 뭐 회사 같으면 임원 정도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또 정말 적절한 그 관리자를 이제 인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것의 중요함도 사실 깨달았던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건 당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임 시장이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도덕적인 그 후보자가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활동한 지 8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에게 알려진 지는 더 오래됩니다. 처음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이 1988년이었으니까 거의 한 33년 정도 계속 여러 분야에서 언론에 일반 대중에게 계속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분야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저는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선을 2번 치르면서도 여러 진영에서 여러 가지 흠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인데 제가 깨끗하고 착한 사람인 건 안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참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것도 핵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있으면서 그렇게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그건 저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이제 해결 방안인데요. 저는 이번에 보면 그 젠더 특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감추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인사도 독립되고 모든 면에서 독립이 돼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문제화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처벌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성 지도자 모임에서 한번 그런 공약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혜선 당원께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떤 시장이 되고 싶은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장이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백신을 제가 작년 5월부터 백신 대비해야 된다고 올 연말쯤 나올 거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가 다른 나라들은 아마 올해 연말 전에 어느 정도 집단 면역들이 생길 텐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보도에도 있습니다만 내년 중반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거의 뭐 길게는 1년 정도 늦게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그 희생자들도 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될 텐데 이 1년 잃어버린 정말 1년을 만든 건 전적으로 현 정부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것이 백신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렇게 맞아서 집단 면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또 오늘 제가 1차 대상자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허락한다면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좀 의심이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맞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코로나19 방역이고 두 번째가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서울시장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부동산 공약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를 못 만들면 다른 지역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이 되고 싶은가? 문제 해결사로서의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말만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말만 이렇게 남발하는 시장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예비후보자님의 정치적 비전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선 전략 및 경쟁력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의 임방글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천관리위원회 임방글 위원입니다. 앞선 주제에서는 당선된 이후에 시장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제는 앞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 것인가, 당선 전략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당선 전략과 함께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되는 그런 경쟁력을 함께 묻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당선 전략 및 경쟁력과 관련된 세 분의 질문자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김규남 당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김규남입니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선거로 야권 승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평일에 투표를 해야 하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투표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직 선거를 할 수 있는 정당에 유리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서울시장이 3선을 하는 동안 갖춰놓은 조직이 있고 구청장과 구의원, 기초의원까지 촘촘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의당까지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의당 표심도 민주당 후보에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김규남 당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평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어떻게 조직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하현 당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이아연입니다. 예, 야권 후보가 되셨을 때 다른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흡수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번 보궐선거는 그 백신 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는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당의 조직 선거가 승부를 결정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하연 당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야권 통합 후보로서 어떻게 야권 표를 결집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당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유미 당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원 한유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왜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지 3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한유미 당원님. 왜 다른 후보가 아닌 안철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질문을 각 당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김규남 당원님께서 2가지 물어보셨는데요. 조직 선거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보궐선거이니까 야권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물어보셨고, 2번째로는 이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어려운 선거입니다. 야권에게 어려운 선거입니다. 우선 지금도 야권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50%가 넘고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30%대인데요.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30몇 %, 그리고 제1야당 지지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이외에 지금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서로 생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즉 제1야당 지지자분들과 그리고 민주당은 싫지만 아직 그 제1야당을 선택하지는 못하겠다는 분들, 이 두 분들을 전부 다 함께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래야 겨우 승산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은 단일 후보 아니겠습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필수적이다. 그건 제가 작년 12월 20일 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갈등이나 잡음이 생기면 그 결과 누가 한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본선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분들 또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를 비하하고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정책이 훨씬 더 좋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단일 후보 선출에 임한다면 그러면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하연 당원님이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야권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법인데 그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3월 달에 다시 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 남아공, 그리고 또 브라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백신의 효능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되었다가 나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경우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효능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올 3월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제 언택트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이렇게 뭐 시장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악수를 하고 이런 유세는 아마도 거의 가능하지 않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정책적으로 그리고 비전에서 앞서간다는 것을 보이는 후보가 제대로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유미 당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왜 출마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누가 여권 후보와 1대1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중요하지, 이게 어느 당 소속이고 이것 이전에 이번에 야권이 이기지 않으면 야권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질 거라는 마음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선거를 4번 연속으로 패배한 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7연패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요.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던 경우에도 서울은 현 여권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7연패를 한 서울에서 왜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누가 이길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라는 것은 시정을 맡았을 때 전임 시장처럼 성범죄로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난 10년간 침체된 서울을, 전 세계 도시들보다 뒤떨어진 이 서울을 어떻게 다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말 자부심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걸 알리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의 답변, 아주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정책 및 공약 검증입니다. 이 정책 및 공약 검증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은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조은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최조은 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출마 선언 이후 부동산 정책,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V4,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미래비전위원회, 코로나19 방역, 청년 문제 등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당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조은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정책 및 공약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세 분의 질문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수근 당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제 질문은 안 대표님의 서울시장 당선과 향후 대권 가도에 있어서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V4 세계 최강 글로벌 시티 서울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은 어쩌면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필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 조건을 살릴 충분 조건의 공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서울 시민들의 그런 밑바닥 서민 경제는 아주 힘듭니다. 시베리아 한복판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당장 현실적이고 단기간 내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아베가 재집권하고 나서 잃어버린 수십 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관광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관광 입국에 기치를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매년 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 이를 단기 이민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년 만에 2014년 우리나라를 추월했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관광 경쟁력에 있어서 서울은 24위인데 도쿄는 17위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아베가 관광 입국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했고 2017년부터는 완전 고용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건데요. 이만큼 관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대표님이 앞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향후 대권 과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국관광진흥,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80%가 방문하는 2019년에 1,400만 정도가 방문했는데 서울을. 그런 서울의 관광진흥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이 아주 썰렁하고 명동의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서울 관광의 부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안 대표님은 이런 관련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서울의 밑바닥 서민 경제의 온도를 따뜻하게 할 서울 관광 진흥의 그 보관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서울과 강릉에서 촬영한 그런 범 내려온다 한국관광 동영상의 조회수가 5억 회를 돌파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안 대표님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사계절 서울관광 홍보 동영상 예컨대 봄 내려온다. 거기 직접 출연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신수근 당원님 질문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워진 서울 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민 경제와 그리고 특별히 관광 도시로서의 서울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임서하 당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임서하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제 휴대폰으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확인하면서 청문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거 안정 그리고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예, 저 또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후보자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정권의 25번씩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국무총리가 공급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민간이 SH나 LH의 재건축을 맡기면 알아서 개발하겠다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면 1년 안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 1년 안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번 2월 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안철수 예비 후보님의 어떤 그 비전과 또 구체적인 공약을 좀 듣고 싶다라는 임서하 당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재 당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손영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스펙을 쌓느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좋은 스펙을 쌓아도 취업되기 힘든 현실이죠. 2020년 11월 청년 확장 실업률은 2019년 동월 대비 4% 늘어난 24.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직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을 질문드립니다. 네, 손영기 당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과 취업 대책 앞으로 어떻게 좀 서울을 좀 더 취업이 잘 되고 우리 젊은 분들이 특별히 좀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수근 당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관광 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뭐 서울의 관광 홍보 동영상에 직접 출연할 생각이 있는가?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관광 산업의 성공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질 곱하기 홍보 능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여러 정말 좋은 명소들이 있어도 콘텐츠가 100점이라고 해도 외국에 제대로 잘 안 알리면 홍보 능력이 빵점이면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실패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100점으로 잘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울에 볼 콘텐츠가 없으면 그러면 0 곱하기 100이 돼서 역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저는 관광산업의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난 1년 반 정도를 유럽에서 살면서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서울의 컨텐츠가 참 부족합니다. 그 소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에 웬만한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 도시마다 강이 있습니다. 강들을 보다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서울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거쳐서 한강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뛰었거든요. 한강을 처음 오랜만에 봤을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웅장한 이런 장면들을 유럽에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대로 잘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좋은 인재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 와서 쇼핑하고 한두 군데 보고는 볼 게 없다는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이런 점을 개선을 해야지 서울이 이렇게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은 K-드라마, K-팝 때문에 서울이 정말로 가고 싶고 매력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동영상 조회수가 많은 것도 이 최근 1년 동안 이 서울에 대한 대한민국을 가고 싶다는 그런 요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굉장히 초기에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한 게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 끝난 이후에 매력적인 대한민국, 매력적인 서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알리고 컨텐츠를 하는 게 중요한데 홍보 동영상은 제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K-드라마나 K-팝 가수들이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보면은 뭐 시장이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저를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K-드라마 스타나 K-팝 가수를 일반인들, 외국인들은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 서울 홍보 동영상은 당연히 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서울에 정말로 가고 싶다. 저 사람 공연 꼭 보고 싶다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사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물어보셨고요. 앞으로 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사 부동산 정책이 공급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25번째 정책이죠. 24번째, 그러니까 전임 국토부 장관 시절에 24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중에 23번은 규제 정책이고요. 24번째가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신임 장관이 오면서 이제 또 공급 정책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향은 저는 그래서 뭐 너무나 늦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은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게 시기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서울에 3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요. 그 위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게 가능할지 또는 사실은 입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한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근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의 정반대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는다고 그게 수요에 맞춘 공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은 주택의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택의 질, 신규 아파트 같은 그리고 입지 그게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어디에 입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여전히 공공에서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과 공공은 서로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는 주거복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이 담당하고 재개발, 그러니까 뭐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까지도 다 하는 것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공공에 집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단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 공급을 이 정도 늘리겠다는 거여서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한시적으로 이 거래세를 낮추면 그러면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격을 더 폭등하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제안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기 수요는 맞고요.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부동산 정책의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조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그 입지 조건과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거의 매주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너무나 노후 주거 지역이어서 재개발이 안 되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곳도 도시 재생을 고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집에 지붕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앞에서 벽화 그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입지 조건에 따라서 뭐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거주 지역 같으면 도시 재생 정도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후 주거 지역까지 같은 방식의 도시 재생은 곤란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지 당원께서 그 청년 실업률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앞으로 이제 언택트 직종에 대한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서울이 1000만 도시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지난 10년간 매년 10만 명씩 서울을 빠져나가서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인구가 967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10만 명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서울 전체에서 비교적 집값이 낼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거기서 살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직장을 오가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주민들의 평균 출근 시간이 가장 긴 곳입니다. 평균 출근 시간이 평균이 1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 그 상승률 1위가 노원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나마 노원구가 그렇게 힘든 분들이 처음 생활을 시작하는 곳인데 더 이상 서울에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기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다시 이렇게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한 것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서울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겁니다. 우선은 서울을 지금 현재 6개 정도 그 산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지구인지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은 해놨는데 그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모인 것을 단지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지원도 잘 안 해주고 방치되어 있는 정말 그런 상태인데 거기들을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추가로 4개 정도의 저 지역을 더 지정해서 10군데 서울에 골고루 10군데 정도를 융합경제 특구로 지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융합경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쪽에 그쪽에 보면은 그 의류나 디자인들의 그런 복합적인 융합적인 것이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인력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특화시켜서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그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노원 쪽에 거기 창동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바이오 산업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바로 인접한 홍릉도 사실은 비슷하게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일에 매진을 하고 일자리들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미래를 향해서는 저 테크시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의 테크시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저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에서 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만 영국의 테크시티가 런던이 주요한 기업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별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도시는 아니었는데 그 런던 주변에 그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구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중심 어떤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그러면은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그걸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표 기업을 하나 거기에 유치를 하고 인프라를 만드니까 거기에 수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나라로 치면 자영업자분들도 거기에서 가게를 엽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편의점들 다 잘 되고 그렇게 꽃피었습니다. 그게 테크시티인데요. 서울도 새롭게 부지를 만들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철도길이 지상 철도길들이 70km가 넘습니다.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 경부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면 그 상부에 굉장히 큰 새로운 그 땅이 생겨납니다. 거기를 저는 테크시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대학의 창업센터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간에 다른 대학 창업센터끼리 교류도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부지를 만들고 입지를 닦는 것을 시작하는 게 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시작한 사업은 다른 시장이 되더라도 그건 계속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및 공약 검증에 대한 특히 이제 경제 분야 쪽의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서민 경제와 관광, 부동산과 또 청년 취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원분들의 어떤 심도 깊은 질문과
또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의 수준 높은 답변으로 충분한 후보 검증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예비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일날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식사 시간입니다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질문들을 받으면서 다시 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60 Minutes라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주로 그 뉴스들 심층 취재 인터뷰 프로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제 생각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KT 큐릭이라는 그 앵커하고 이제 서로 대담을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은 자기 스스로도 질문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생각 못했던 자기 내면에 있는 정말 깊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그 60 Minutes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그 보면서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런 생각들을 답변하면서 사실은 한쪽 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당원분들과 또 서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주신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국민의당 당원이 직접 검증하는 후보자 온라인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